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9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7%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27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하면서 상단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이제 하락을 했지만 크게 많이 하락하지는 죄송합니다.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 4,7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800억을 매수하였고, 코스닥은 1,600억 외국인 투자자 매도, 기관 투자자가 4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600선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상단 라인을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저항을 맞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수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봉 하나를 길게 뽑으면서 옵션 만기, 오늘 옵션 만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 만기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완전히 2700선을 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내일에도 그런 이제 분위기를 살려서 좀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 입장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이 갇혀있던 구간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이 3월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스피가 레벨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4,700억을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 바짝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3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좀 이탈을 하다가 옵션 만기 전에 그리고 만기일에 맞춰서 많은 물량을 지금 매집을 했는데요. 요 수급이 이제 내일부터 해서 반전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 추세에 이어서 매수를 이어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800억을 매수했고요.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 수급을 채워 넣었습니다. 코스닥은 887포인트고요. 고점을 코스닥은 조금 이제 뚫고 나가려다가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구간을 뚫고 나갔지만 코스닥은 지금 쌍봉 형태로 저항을 좀 맞으면서 조금 꺾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고점 부근이고 저점을 점점 높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성장주들이 조금은 이 시간을 두고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최근에 이제 저 PBR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이제 탄탄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이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게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1,600억 매도하면서 그동안 매수를 좀 이어가는 듯 하면서도 매도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에 딱 힘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5원 정도 상승해서 1317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횡보하던 구간을 깨고 이제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근데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런 수준에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 부근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수준에서 좀 버티다가 조금 반등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진행되느냐가 시기적인 문제지 결국에는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상방으로 밀어 올리면서 월봉이 상방 수렴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올라가기 위한 작업보다는 이제 내려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차트만 보면은 사실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환율 자체는 이제 시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도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환율이 1,300원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만큼 다시 안정화가 된다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계속해서 1,2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환율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상승 중입니다.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적절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일단은 크게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섞여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외 증시가 아주 크게 올라간다, 크게 내려간다, 이런 방향을 못 잡고 있고요. 일단 적절한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는 큰 이 조정보다는 적절한 수준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물가 안정을 차분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0달러를 회복을 했고요. 천연가스는 1.6달러 수준입니다. 자, 국제유가가 다시 8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요. 여기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달러 한번 넘고부터는 그 뒤로는 계속 꾸준히 이 80달러 수준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냥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금리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큰 변화 없이 4.18%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마찬가지로 환율처럼 조금 이제 반등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크게 지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떨어질수록 우리나라 증시에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 시장을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50원 상승해서 4.2% 상승했고요. 18,2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도 반등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고요. 오늘도 크게 올라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까지 거래가 붙으면서 150원 정도 올라갔지만 확실히 좀 거래량이 늘어나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도 진행될지, 일단은 오늘은 옵션 만기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 다음 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오늘도 좋았습니다. 1814만 주로 전날보다 증가했고요. 강조드렸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주 다음에 800만 주로 감소해서 4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피크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더 큰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이제 대시세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특수한 경우죠. 3월 14일, 3월 13일은 옵션 만기 전날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런 만기일에 맞춰서 집중적인 매수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 거래량 피크 때마다 이 매칭이 되는 그 날이 옵션 만기이거나 아니면 월 말이거나 그런 식의 좀 만기 이벤트가 많았는데요. 근데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은, 이전에는 거래량을 죽이다가 한 이틀 정도, 이 옵션 만기가 다가오기 전 그 전날, 그리고 그 당일에만 거래량을 늘렸다가 다시 그대로 거래량을 죽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거래량 피크 찍고 점진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났다가 줄긴 했지만, 일단은 단기간에 다시 거래량을 늘리는 추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하루 죽이고 나서 다음에 다시 거래량을 늘리면서 붙여주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대한 그런 그래프가 좀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과 다음 주 시장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켜보겠습니다. 1800만 주 되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이 이상으로 거래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옵션 만기 때문에 집중되었던 거래가 좀 다시 줄어들면서 차분하게 진행되다가 뭐 다음 주라도 다시 이 1000만 주 거래량을 계속 살려서 위로 뻗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정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일 정도 상승해 주면서 18,000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전의 이 흐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랫동안 횡보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동일 가격을 찍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구간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 구간이 끝나는 시점, 결국에는 이런 명분 하나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웃긴 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소식이 시원시원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 외에 전체적인 시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급등이 있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그런 AI에 대한 테마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다가 결국엔 이제 에너지 테마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고, 그런 AI라는 것이 많은 전력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에너지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하고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던 이유가 지금도 충분히 유효하고요. 주가를 올리는 것은 이 AI 데이터 센터가 사실 요때 딱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SMR이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SMR 외에는 사실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때라는 것은 이 두 투자자가 충분히 물량을 모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그 동안에는 개인 투자자가 아주 많은 물량을 뱉어낸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네, 정말 많은 물량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와서 이제 본전이 드디어 왔는데 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내일도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추세상으로는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옵션 만기라는 이 만기 때문에 좀 집중된 매수로 인해서 좀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프를 꺾으면서 뭐 이 이평선들 갭을 메울 때까지 또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별 차트 이 일별 그래프를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에서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사실 거래량을 분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함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래프라든지 뭐 거래량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기 투자가 승률이 100%면 저도 이제 그렇게 권유를 드리겠지만, 5번 이기고 5번 지면 결국엔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기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주식에 대한 본질을 좀 접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저와 함께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저점 때마다 좀 많은 매수를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결과가 지금 다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요때 주가, 뭐 이 주가와 지금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평균 단가는 요때보다 점점 낮아져서 이제 평균 단가보다 현재 주가가 많이 멀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 수익이 이제 어디까지 증가하는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거나 이제 손실이 많이 메워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투자한 것은 그대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의 상위 종목을 들고 있다면 지금 매도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이 고점을 향해 가는 그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사이클로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시기, 그죠?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BHI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터빈 관련 부품들과 좀 엮여서 수주도 같이 하고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뭐 G2 파워도 힘을 받았고 나머지도 좀 올라가면서 좋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12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70만 주를 매수하면서 전날처럼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100만 주 매수로 잡혔지만 마지막에 200만 주까지 늘리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집했고요. 오늘도 170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틀 동안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이틀 동안 지금 2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금융투자 오늘 14만 주 매수, 보험투자 17만 주, 그 다음에 투신 31만 주, 연기금 30만 주, 사모펀드가 24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4일 연속 지금 3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투신도 지금 30만 주, 20만 주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옵션 만기 때문에 딱 이때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월요일부터 그 매수가 아주 강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이 움직임들이 내일 다음 주에도 이런 패턴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옵션 만기 끝나고 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뱉으면서 좀 쉬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저점을 찍었던 10월달, 재작년 10월달입니다. 2022년 10월달부터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매도를 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을 먼저 조정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로 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입니다. 네, 이때까지의 다시 해야겠네요. 저거는 이제 그래프고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의 전체적인 누적 합계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500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66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투신 230만 주, 연기금 투자자 1,100만 주, 그래서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개인 투자자는 4천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4,100만 주 정도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인 것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10%가 640만 주고요. 이 4,100만 주가 되기 위해서는 한 6배 정도, 7배 정도가 되어야겠네요. 아무튼 6배 정도입니다. 6.5%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유량이 6%, 7% 정도가 되는데요. 연기금 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두산 에너빌리티 이 물량을 다 털어내야지 개인 투자자가 뱉은 양이 됩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그 구간에서 아주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기간 동안 많은 매수를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여기죠. 여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뭐 평균해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어보면 이 가운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7,500원 아래 뭐 16,000원 수준 뭐 요 15,000원 후반대 요 수준에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18,230원이기 때문에 이 많은 물량을 매집했던 것을 차익 실현하면서 그대로 뱉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이제 물량을 확보하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아직까지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1조 6천억 정도 지금 달성이 되었던데 저는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607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보다 7만 주, 5만 주 정도 증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3월 13일, 3월 14일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했던 요 날에 또 이제 많은 공매도 상환이 있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3월 10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잠깐 매도했던 그날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3월 13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그 날이기 때문에 또 공매도의 상환이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럼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움직이면서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경우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4일자긴 하지만 공매도 잔고와 동일한 날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6,000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이 15,900주, 그러니까 차이가 한 2만 주 정도밖에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데이터를 보았을 때 대차 잔고도 같이 줄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최근에 상승하던 그런 패턴이 끝나고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추정 물량은 170만 주에서 169만 주로 조금 줄었고요. 전일은 217만 주로 지금 합쳐가지고 380만 주 가까이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16.9%고요. 거의 17%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면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물량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 어디까지 증가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옵션 만기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옵션 만기와 관련 없이 뉴스케일 파워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시간 외 프리마켓에서 8.7%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종가는 7.08달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지금 2달러 수준에서 2달러 중반에서부터 7.08달러에서 오늘은 더 올라가지고 7.7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주가가 3배 이상 됐죠. 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는 것이 미국 주식인 것 같고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승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증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피크가 나오긴 했지만 그 피크를 제외하고도 아주 많은 물량이 지금 집중되어 있고요.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하락 끝에 큰 상승이 나왔고요. 이 정도면 이제 작년 6월 정도, 7월 정도까지 주가는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7.7달러에서 더 올라가서 8달러, 10달러까지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만큼 지금 SMR이 AI 테마와 묶여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뉴스케일 파워 관련한 그런 소식들인데요. 일단 뉴스케일 파워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아이다호주 미국 쪽의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비용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되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준비 중이고요. 곧 요것도 승인이 떨어져서 준비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투자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도 같이 거기 투자를 하면서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폴란드 SMR 소식인데요. 그 폴란드도 이전에 작년에 국립원자력청에서 뉴스케일 파워 소형 원전이 현지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원자력청에서 지금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표준을 준수했고 폴란드 구리 은생산업체와 뉴스케일 파워가 공동 개발 협약을 하는 만큼 폴란드도 루마니아 다음에 그런 건설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정부 차원의 건설 1차분 이외에 우리나라와 진행 중인 퐁트누프 원전 말고도 이제 프랑스와도 대형 원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SMR까지 또 검토를 하면서 폴란드가 많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그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2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작년 10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언급이 좀 있었고요. 스탠다드 파워가 운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주에 24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계속 이제 떨어졌었던 건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 SMR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NRC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관련한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 수십 기가와트 규모의 그런 이 규모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할 텐데, 이제는 지금 이 2기가와트 규모에도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지만 점점 더 늘어나는 그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건설이 필요하겠죠.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확실한 소식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일지, 데이터 센터 관련한 소식일지, 저는 이제 깜짝 이 협력 관계, 그 다음에 대규모의 그런 SMR 단지 건설 협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만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외에 다른 원자력 업체들도 이 SMR 시장에 긍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웨스팅하우스사도 이제는 대형 원전보다도 SMR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사가 AP300으로 300메가와트급이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모델보다는 용량이 좀 큽니다. 용량이 크니까 이제 소형화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비용이 사실 절감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택한 것이 이제 용량을 최대한 늘리면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그 메가와트가 딱 300메가와트 같고요. 그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게 이제 단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SMR 한 기당 건설 비용이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공사 기간을 상당히 짧게 잡았죠. 약 6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뉴스케일 파워까지 통상적으로 2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4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SMR이 이렇게 공사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대형 원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간도 짧고 위험성도 떨어지고 지역에 분산시켜서 설치할 수 있는 SMR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그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다른 기업들의 그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NRC 인증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 상업 운전을 2027년으로 목표로 잡았지만, 요거는 뭐 목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선두주자고 가장 유리한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수원에서 미국에 이제 기술 홍보를 했습니다. 비행기 충돌에도 끄떡없는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시설을 공개를 했고요. 이 신규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 쓰고 원전을 해체하거나 그 안에 있는 핵 연료를 꺼내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핵 연료를
재처리를 해서 좀 빠르게 핵 연료를 폐기물을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기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구적으로 그 핵 연료를 보관하는 그런 이 저장 장치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련 원자력이 지금 이제 원통형 그런 캐스크 대비해서 안정적인 그런 이 수직 모듈형이죠. 네, 이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모델을 선보였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 사용 후 캐스크를 또 지금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캐스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컨소시움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과 이미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스템 종합 설계 용역을 계약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큰 저장 용기를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8조 원 시장 규모로 140여 개의 원전 중소 협력사와 함께 이제 수행을 할 거고요. 이제는 2027년까지 이 핵연료 운반 저장 용기인 캐스크를 포함한 그런 건식 저장 시스템 설계를 완료를 하고 이제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도 이제 규모가 8조 4천억 수준이고요. 네,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건설, SMR 원자로 제작, 대형 원전 원자로 제작, 주기기 공급, 그다음에 원전 해체,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이런 식으로 전 영역을 지금 진행할 수 있고 그 기술을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준비된 기업만이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는 뭐 옵션 많기 때문에 특수하게 올랐다라고 해도 저는 여전히 싸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시가총액은 20조 이상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자력 시장만 보았을 때도 지금 좋지만 이미 그 이외의 기술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술들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소식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분석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의 이 에너지 시장 확대에 대해서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로봇,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 뭐 그 이외에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리고 탈석탄까지 이 키워드들이 전부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 친환경, 그다음에 경제성, 에너지의 안전성 이런 것들에 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들을 다 제작할 수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